여보, 또 다리에 쥐 났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너무 아파 보이는데?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참으면 되나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 쥐. 그 순간의 고통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것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언제 위험한지 알 수 있고 집에서 즉시 할 수 있는 놀라운 해결법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지난달 제 외래로 오신 73세 한복순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2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다리에 쥐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그냥 참으셨어요. 파스도 붙여보시고 마사지도 해보시고 온찜질도 해보셨죠.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쥐가 양쪽 다리에 동시에 났어요. 할머니는 너무 아파서 바닥을 뒹굴며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평생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도 다리가 뻣뻣하고 아팠어요.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병원에 오시게 되었죠.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는 마그네슘과 칼슘 수치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도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원인이 있었다니. 할머니는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적절한 영양 보충과 갑상선 치료를 시작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았다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작은 신호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75세 김영철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은 6개월간 매일 밤 다리 쥐로 고생하셨는데요. 하지만 검사 결과 당뇨병 초기 단계였습니다.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신경과 혈관에 영향을 준 거였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 쥐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당뇨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69세 최순덕 할머니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셨고 큰 병 한 번 없이 지내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운동량을 줄여도 계속 쥐가 났어요. 심지어는 낮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걱정된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거부하셨어요. 별거 아닌 걸로 병원에 가서 뭐 해요? 나이 들면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소보다 훨씬 심한 쥐가 났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복용하던 고혈압약이 몸에서 중요한 미네랄들을 빼내고 있었던 거예요. 적절한 보충제와 약물 조정으로 지금은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작은 증상이라도 계속되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고통으로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알고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럼 이제 다리에 쥐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라는 중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 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이 모두 적당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 후에 다리에 쥐가 났던 경험 말이에요. 바로 땀으로 전해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연세가 되면 목마름을 잘 못 느끼게 되죠. 젊었을 때처럼 물 마시고 싶다는 신호가 약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적게 마시게 되고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71세 이갑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거의 안 드셨거든요. 여름철에 이런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다가 심한 탈수와 함께 다리쥐가 심해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마그네슘과 칼륨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을 시작한 후에야 증상이 사라졌죠. 두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가 딱딱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 끝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가지 못해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진 근육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질환들이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요.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정도만 남는 거죠.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일을 해도 근육에 더 큰 부담이 가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쥐도 더 잘 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신경 전달 속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느려져요. 마치 오래된 전화선에서 음성이 지연되는 것처럼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정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잠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움직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다섯 번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이뇨제, 일부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등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뇨제는 소변으로 나트륨과 함께 칼륨도 빼내거든요. 혹시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 다리쥐가 생기기 시작했다면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갑상선 기능 변화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과 신경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기 쉬워요. 피로감, 추위를 많이 타는 것과 함께 다리쥐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면 자세와 환경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이 아래로 처진 자세로 자면요. 종아리 근육이 계속 늘어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춥거나 너무 더운 환경도 영향을 줘요. 근육은 적당한 온도에서 가장 잘 움직이거든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긴장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68세 최영희 할머니가 이런 경우였어요. 손자 돌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던 시기에 다리쥐가 자주 났는데 스트레스가 해결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증상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면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정기적인 혈당 검사와 함께 발 관리에도 신경 써주세요. 매일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씻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꽉 조이는 신발이나 양말은 피하시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74세 조영수 어르신은 당뇨병을 20년간 앓고 계시는데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다리쥐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특히 식후 혈당을 150 이하로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후로는 다리쥐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약 복용과 함께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세요. 짠 음식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감자, 시금치 등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에서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대별로도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해요. 50대에서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기 좋은 시기예요. 주 23회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탄력 밴드 운동을 해보세요. 아직 근육 감소가 심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효과를 보기 쉬워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59세 김철호 씨는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해서 젊은 사람들 따라 운동하다가 오히려 다리쥐가 더 심해졌다가 본인 수준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한 후에는 효과를 보셨어요. 60대 중반에서 70대이신 분들은 유연성과 균형 감각에 중점을 두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아요. 갑작스러운 동작보다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66세 이순자 할머니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신 후 다리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굳어서 힘들었지만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몸이 훨씬 유연해지고 쥐도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70대 후반 이상이신 분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시고요. 가족이나 보호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관리법이 달라집니다.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매 시간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든요. 특히 텔레비전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아니면 리모컨을 일부러 조금 멀리 둬서 자주 일어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수면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베개 높이, 매트리스 단단함, 실내 온도 등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편안한 잠자리가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명상이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체중에 따라서도 관리 방법이 달라져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다리에 부담이 많이 가죠.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체중을 줄여나가세요.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너무 마르신 분들은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근육량이 적으면 더 쉽게 경련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계절별로도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 변화를 조심하세요. 시원한 실내에서 갑자기 더운 곳으로 나가면 근육이 놀랄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겨울철에는 보온에 신경 써주세요. 다리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쥐가 나기 쉬워져요.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약사나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약물 상호작용이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임의로 약을 끊거나 바꾸지는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다리쥐를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잠에서 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10회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발끝을 아래로 뻗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 굳어진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져요. 73세 김순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뻣뻣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귀찮으셨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해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사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목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는 균형 잡힌 영양소로 구성하세요. 특히 바나나나 우유 같은 칼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시키면 좋아요. 견과류나 시리얼도 마그네슘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를 해보세요. 30분 정도 근처 공원을 걷거나 집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운동 강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69세 박영수 어르신은 매일 오전 9시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시는 게 일과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책을 시작한 후로 다리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해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해보세요. 난간을 잡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되 너무 많은 층수는 피하세요. 점심시간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특히 녹색 채소와 견과류를 포함시키면 마그네슘 보충에 도움이 돼요. 시금치, 브로콜리, 아몬드, 호두 등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10에서 15분 정도는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걸어보세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오후에는 일시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도 중간중간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세요. 특히 오후 2에서 4시 사이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대예요. 이때 졸음이 와서 소파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다리를 조금 높게 올려주세요. 쿠션이나 베개를 다리 아래 받쳐서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을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살짝 올리고 주무시면 부종도 예방하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70세 최정자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3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시는데 항상 다리 밑에 쿠션을 받치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일어났을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 늦은 시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15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무리하거나 빠르게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커피나 녹차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카페인은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거든요.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는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웃음과 대화는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시거나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목이 마르시면 소량씩은 드셔도 됩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해보세요. 10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하고 물 온도는 40도 정도로 맞추세요. 족욕 후에는 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76세 이만수 어르신은 매일 저녁 족욕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다리가 정말 편해진다고 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자리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뻗는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또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벽에 대고 90도로 올려주는 자세도 좋아요. 5에서 10분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어지러우시거나 불편하시면 바로 중단하세요. 주중과 주말의 패턴도 조금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주중에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근육도 더 편안해집니다. 주말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보내세요. 손자들과 놀아주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과도한 활동은 피하세요.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만 늘리시는 게 적당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다리 쥐 없는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병원에 꼭 가셔야 하는지, 어떤 증상들을 놓치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급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시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58세 정미란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장거리 비행기 여행을 다녀온 후 며칠간 오른쪽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쥐가 너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쥐가 풀린 후에도 숨이 계속 차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빠른 대응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다리가 갑자기 창백해지면서 차갑게 식고 감각이 없어지면 응급실로 가세요. 혈액 공급이 급격히 차단된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시간이 지체되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의식을 잃거나 말이 어눌해지면서 다리에 마비가 오면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분 1초가 중요해요.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들을 말씀드릴게요.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쥐가 나면서 붓기가 생기는 경우에요. 깊은 정맥 혈전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 후나 수술 후 또는 며칠간 침대에서 못 일어나신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주의하세요.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67세 김태호 어르신이 이런 경우였어요. 무릎 수술을 받으신 후 일주일간 침대에서 생활하셨는데 퇴원 후 며칠 뒤부터 수술한 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고 붓기도 생겼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쥐가 풀린 후에도 하루 이틀 이상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도 위험해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 있어요. 근육 손상이나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은 쥐가 나도 10에서 20분 정도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면 척추나 신경 문제일 수 있습니다. 72세 강순옥 할머니가 이런 증상으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몇 달간 다리 쥐가 자주 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해지셨어요.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린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진료받으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수치나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 수치가 정상인지, 갑상선 기능은 어떤지, 당뇨병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쥐가 나기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약물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는 마시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데 최근 쥐가 자주 나기 시작한 경우도 확인이 필요해요. 혈관이나 신경합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정기 검진 때가 아니더라도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요. 한 달 이내에 검진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쥐가 나지만 금방 풀리고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에요. 정기 건강검진 때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60세 이상에서 처음으로 쥐가 나기 시작한 경우도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나이 관련 변화일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들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수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이나 당뇨병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근전도 검사로 신경 기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안전한 검사입니다. 혈관 초음파로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리 혈관에 막힌 곳이나 좁아진 곳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검사이므로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어요. CT나 MRI로 척추나 뇌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신경이 눌렸거나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진료과에 가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먼저 진료받으세요. 기본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기존에 다니시던 병원에서 상담받으세요. 담당 의사가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육이나 관절 문제가 의심되면 정형외과를 방문하시고 신경 문제가 의심되면 신경과에서 진료받으시면 됩니다. 진료받으러 가실 때는 몇 가지 준비하고 가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나는지 기록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리스트도 가져가세요. 건강보조식품도 포함해서 모두 알려주셔야 해요.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정보거든요.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정확히 복용하세요. 임의로 용량을 바꾸거나 중단하지 마시고요.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세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2에서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증상은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다리쥐의 원인부터 예방법, 응급대처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작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